힘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상 르단 빵. 자,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혐오와 갈등, 이런 것들이 점점 뭐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 하여튼 여기저기서 이 갈등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과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고려, 특히 태조 왕건을 잘 보시면 그 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런 모습들에 대한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삼국이라고 하는 시대, 뭐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던 어떤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통일한 인물이 태조 왕건입니다. 그죠? 그 태조 왕건의 가장 큰 숙제는 이런 어떤 그 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숙제에 대한 답을 찾았고 결국 고려를 건국했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결과물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태조 왕건이 어떻게 이런 갈등 구조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지금 이 땅 한반도도 지금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단된 이 한반도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로 만들었을 때 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단서, 그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태조 왕건, 정말 그 포용과 융합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태조 왕건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인생에도 한번 적용해 봐요. 여러분이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융합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한번 이 태조 왕건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용과 융합의 아이콘, 고려 건국한 태조 왕건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는 중세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고대를 배웠는데 지금부터는 중세를 배운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름이 달라졌단 말이야. 왜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또는 통일신라 발해 이 시대를 고대라고 하고 고려를 왜 중세라고 할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고대와 중세의 차이가 있으니까 나눈 거겠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는 바로 자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역사는 발전한다고요. 그 발전의 기준은 바로 인간의 어떤 자유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철저하게 폐쇄적인 신분제, 뭐 예를 들면 신라의 골품제와 같이 폐쇄적 신분제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회였다는 얘기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신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사회였다면, 중세는요, 그런 폐쇄적인 신분제가 아닌 실력에 의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고대에 비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 고려를 중세, 고대가 아닌 중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겠지만 고려시대는요, 골품제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분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곧 공부하시게 될 과거제. 그러니까 내가 시험 봐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어. 그럼 관제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지배층의 한정된 모습이긴 하겠지만 어쨌건 간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골품제에 의해서는 경주김씨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지만 중세, 고려는 그런 사회로만은 운영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고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세라는 시대를 따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분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사회가 아닌 실력도 인정되는 그런 사회, 그 고려, 중세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항상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시대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고려도 한 500년 됩니다. 500년 되는데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이 뭐냐면 바로 1170년 무신정변. 네, 바로 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고려시대는 두 시기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면 바로 양란입니다. 특히 임진왜란 15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거든요. 고려시대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1170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무신정변이 뭐냐면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죠. 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뉜다는 걸 일단 딱 염두에 두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역사 주도 세력이 있다고요. 자, 먼저 신라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진골 귀족이었잖아. 고려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려 전기, 지금 무신정변 이전 고려 전기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선 여러분들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호족들입니다. 태조 왕건도 호족이잖아요. 그죠? 그 호족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고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호족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 돼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문벌이라고 합니다. 아, 호족들이 세웠고 그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문벌이 되는구나. 기득권 세력이 되니까 천마음을 잃었나 봐. 천마음을 잃었나 봐. 그 천마음을 잃게 되면서 결국은 그들이 역사에서 퇴장할 세력이 되는 거예요. 문벌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게 바로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서 고려 전기가 끝나게 되었고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 몽골, 징기스칸의 그 몽골이 쳐들어 오게 되죠. 자, 그 과정 속에서 그들과의 항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 몽골이 세운 나라 원, 그 원의 간섭기가 시작되는데 그 원 간섭기에 그 원의 빌부터 성장하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 그 권문세족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고려 후기의 기득권 세력들. 자, 그 기득권 세력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득권이 되면서 천마음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새로운 비주류, 바로 고려 말 등장했던 신진사대부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정도전, 정몽주와 같은 그 신진사대부들, 그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권문세족들이 퇴출되고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고려 500년을 시기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시기 구분 다시 한번 1170년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뉜다. 그 고려 전기를 이끌고 있었던 세력들이 바로 호족, 이후에 기득권 세력, 문벌 된 것이고 그 문벌들이 무신들에 의해서 날아갔고 결국 무신들이 원과의 어떤 그 몽골과의 투쟁 과정 속에서 결국 패배하면서 이후에 원의 빌부터 성장하는 권문세족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이제 비주류, 바로 신진사대부에서 또 날아가면서 고려시대가 끝나게 되는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딱 머릿속에 박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고려시대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큰 그림. 항상 역사는요, 이렇게 숲을 먼저 보셔야 돼요. 큰 그림, 숲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하나씩 보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시대 구분이었다라는 걸 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호족들이 세운 나라 고려 전기 초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태조 왕건입니다. 자, 태조 왕건은 어떻게 해서 고려를 세웠느냐? 바로 그 호족들과 손을 잡고 고려를 세웁니다. 우린 이걸 호족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조 왕건 혼자 이 고려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사람들과 손 잡고 간 거지. 나 혼자 하고 싶지? 나 혼자 하면 좋지. 근데 그게 지나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자존심을 좀 상하더라도, 자존심을 좀 내려놓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못하더라도 뭔가 멀리 보고 큰 뜻을 이루려면
썩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하고도 손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일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거 하기 싫은데, 난 저 사람하고 일하기 싫은데,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어떤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멀리, 내가 지금은 이것밖에 못하지만 좀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조금 욕심을 내려놓더라도 내가 그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파이를 키우는 거죠. 파이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내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근데 태조 왕건은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일단 나 혼자 이 고려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 힘은 없으니까 일단은 여러 세력들과 손 잡으면서 일단 출발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호족 연합 정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태조 왕건의 힘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하죠. 네, 약한 거야. 이건 아는 거야. 나 이렇게 누구가 이렇게 손잡으면 내 발언권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야. 알지만 그래도 일단은 대의,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그 대의,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힘을 좀 내려놓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태조 왕건의 호족 연합점을 출발하는데요. 자, 태조 왕건의 숙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야. 민생 안정. 지금 후삼국 시대에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공고신일, 공산전투, 고창전투, 뭐 1, 2천 전투. 너무 전쟁이 많아. 사람들 엄청 죽었단 말이야.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민생 안정시켜야죠. 그게 왕으로서, 리더로서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민생 안정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네, 세금 깎아주는 거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흑창. 흑창은 뭐냐면 여러분들 창고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의창이 되는데 의창은 뭐냐면 의로운 창고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고구려 고국천왕 진대법 기억나십니까? 역사상 최초의 구휼제도, 기록상 최초의 구휼제도가 바로 고국천왕의 진대법이었다. 봄에 곡식 빌려주다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게 바로 태조 왕건 때 흑창이라는 제도였다. 이런 어떤 것들을 시도하면서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호족들과 같이 가잖아. 같이 가잖아. 그럼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지 고민이 많겠죠. 자, 여기서 바로 융합과 포용의 아이콘, 태조 왕건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 지역의 실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태조 왕건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요. 패밀리였어요. 가족을 만드는 거야. 나의 라이벌이야. 쟤가 나를 언젠가 칠지도 모르겠어. 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태조 왕건은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성제도라는 겁니다. 사는 뭐냐면요. 내릴 사자예요. 성을 내려주는 거야. 왕씨 성을 내려주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왕씨해. 우리 왕가야. 왕씨 패밀리야. 또는 성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성제도라는 것들을 지금 두고 있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 결혼 정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태조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29명. 와, 내가 왜 이렇게 부러워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부인이 무려 29명. 와, 이거 뭐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한 달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분 왜 이러셨을까? 네, 아주 재밌는 일화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집안,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이 좀 세 보여. 그러면 그 지역의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족과 사돈지간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당시 어떤 그 모습들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다. 바로 호용과 융합의 아이콘 태조 왕건은 바로 이런 방식.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을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결속력을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통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 29명 부인을 다 이게 케어하는 거, 야,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건 그거를 그 어려운 걸 태조 왕건이 해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역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은 뭐냐면 이제 그냥 그렇게 결혼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 뭘 또 줘야지, 땅을 줘야죠. 그래서 그 개국공신들, 고려를 세웠는데 그 공을 세운 그 개국공신들의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토지를 줬다는 얘기예요. 역분전, 이런 걸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했냐면 그 지역의 그 세력들한테 사심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줍니다. 사심관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혹시 반란이 일어나면 그 지역의 실세가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잖아요. 그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신라의 왕이었으니까 너가 그럼 이쪽을 책임져, 너가 책임져, 안정화시켜 라고 해서 사심관을 임명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기인제도, 인질도 와요. 거기 그 호족의 어떤 그 자제들을 개경에 데려다가 혹시 거기서 반란 벌어지면 아들 먼저 죽이는 거지. 이런 어떤 기인제도. 이건 나중에 그 전에 우리 배웠죠. 문무왕 때 그 상수리 제도, 거기서 연유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자신과 함께 손을 잡았던 그 호족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건 문제가 있어요. 부인이 29명이야. 그럼 그 부인들은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자신이 낳은 자식이 태조 왕건의 뒤를 잇기를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조 왕건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태조 왕건이 죽은 이후에는요, 야, 이것도 콩가루 집안 되는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제 벌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태조 왕건은 그걸 예측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언을 남겨요. 걱정되는 거야. 야, 부인이 29명인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 이거 나중에 싸울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야. 그래서 그게 훈요 10조라고 하는 유언을 이렇게 남기면서 나중에 왕위 계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지역의 사람은 쓰지 말 것이며 뭐 이런 걱정거리들을 다 적어놓은 것이죠. 네, 이런 훈요 10조도 태조 왕건이 줬다. 이게 호족 연합 정권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걱정들과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고려입니다. 고려. 이름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고구려.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예요? 평양이었습니다. 이 당시 평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서경이라고 불렀거든요. 서경. 서쪽에 있는 수도라는 의미죠. 서경이라고 불렀는데 이 서경 평양을 중시 여깁니다. 네, 그래서 북진정책, 이 개경 위쪽에 있는 서경, 여기에 자주 가요. 자주 가서 거기를 머물면서 이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죠. 자, 이렇게 태조 왕건은요, 민생 안정은 너무 기본이고, 세금 깎아주고, 뭐, 이게 참고, 이게 흑창 만들어가지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건 기본이고, 호족 정책이 제일 중요해. 포용과 융합의 아이콘 태조 왕건, 특히 결혼과 사성이라는 어떤 이런 가족 정책을 통해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역시나, 훈요 10조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태조 왕건이 죽으니까요, 역시나, 태조 왕건의 그 아들들만, 부인이 29명이야. 아들들만 25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가 그 혼란 속에서 뭐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 왕들이 바뀌어. 그러다가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광종이라는 사람입니다. 광종. 자, 이 광종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광종도 아는 거야. 야, 이거 왕위에 올라갔다가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왕위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요. 태조 왕건이 뿌린 씨앗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광종은 한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아, 무서운 사람이에요. 7년 동안 이 광종, 나는 뭐 그냥 너희들 말 잘 듣는 그냥 고분고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어떤 태조 왕건의 그 광종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질 않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고분고분 신하들 말 잘 듣는 듯 하다가 개혁 정책을 하나 꺼내듭니다. 그게 말하면 노비 안건법이에요. 뜬금없이 호족들한테 지금 이제 국가 재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국가 재정이 별로 안 좋소.
그러니 노비들은 여러분들 그 호족들의 재산이에요. 재산. 그 재산 노비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이 노비들이 너무 많은 거야. 호족들의 파워가 너무 세니까. 그 노비들을 양인으로, 혹시 불법으로 노비가 된 그 사람들은 조사해서 노비들을 안검 조사해가지고 양인으로 돌려주는 정책. 그 양인들은 세금을 내거든요. 그 양인들이 많아져야 국가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국가 재정이 풍성해져야 국가가 안정화될 것이고, 국가가 안정화돼야 당신들도 자리 보존하면서 먹고 살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전에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노비들 양인으로 돌려서 그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자라고 하는 노비 안건법을 밀어붙입니다. 이때 아마 호족들은 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 광종이 뭐 별로 이렇게 뭐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왕 같지는 않았으니까 오케이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호족들의 많은 노비들이 양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노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호족들의 군사력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바로 광종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먼저 그 호족들의 팔과 다리를 잘라놓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개혁, 바로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제는 뭐냐면 이 쌍기의 건이 이 외국인이에요. 이것도 참 대단한 게 고려 시대 때 여러분들 장관이 외국인이야. 이게 얼마나 고려가 열려 있는 나라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장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장관이 외국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론 좋을까요? 아마 안 좋을걸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이 열려있지 않은 듯해요. 하지만 역사 속 보면요, 이렇게 외국인들을 등용해서 개혁을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광종은 외국인 쌍기를 등용해가지고요, 바로 이 과거제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시험 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개국공신들 칼의 힘, 뭐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고려를 세우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고려란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나서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시험 보겠다는 얘기예요. 시험 보겠다는 얘기. 여러분들 시험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 이 세상 누가 시험 보는 걸 좋아하겠어? 여러분 기억납니까? 신라 말기에 원성을 엄청 들었던 왕 누구예요? 원성왕. 뭐 하려고 하다가 시험 보려다가 독서 3분과라는 시험 보려다가 원성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원성왕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건 아니죠? 네, 이게 외우기 쉬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건 실패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광종은 이 과거제를 밀어붙입니다. 자, 이러니까 호족들이 열받겠죠. 뭐? 나를 테스트하겠다고? 내 자식들을 테스트하겠다고? 이게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광종은 이걸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나자 그 개국공신들을 가차없이 숙청합니다. 왜? 숙청하기 전에 이미 그 작업 해놨잖아.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그들의 군사력을 약화시켜놨잖아. 그러니까 노비 안건법이 먼저 시행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제를 밀어붙인 겁니다. 이러면서 정말 그 순하디 순한 광종이 돌변을 하는 것이죠. 그 손에 피를 철철 묻히면서 고려 태조 왕건과 함께 고려를 세운 그 개국공신 집안들, 그 호족들을 박살을 냅니다. 박살을 냅니다. 정말 잔인한 피해 숙청이 이 광종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종은 빛광자가 아니라 미칠 광자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엄청난 그 호족들을 숙청하는 작업. 그리고 그들한테 유니폼 입히는 거예요. 넌 나의 신하야. 빨간색 입어. 파란색 입어. 공복제정. 이거 딱 서열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이러면서 칭제건원. 나 황제야. 이제부터 연호 쓸 거야. 그러니 나한테 복종해. 라고 하는 카리스마를 완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 연호가 광덕준풍이라고 하는 그 연호를 사용하면서 정말 1인자의 모습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 광종. 얼마나 치밀합니까? 7년 동안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부탁을 하는 거야. 노비안건법, 노비들을 양인으로 해줘. 그 다음에는 과거제로 밀어붙여. 역모가 일어났어. 피해 숙청이 이루어져. 그리고 나는 황제가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볼 때 어느 플랜을 그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아마 그 플랜을 짠 게 아니었을까. 큰 그림.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그 큰 그림을 바로 이 광종은 만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하지만 그 일들이 처리되었을 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조금은 큰 그림을 그리면 지금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림,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태조 왕건이 그리고 광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태조 왕건 때 왕권이 약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광종 때가 되면서 왕권 강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엄청 죽었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왕에 대해서 대들 수 있는 그 세력들이 많이 사라진 거야. 이제 안정화가 되는 것이지, 그 안정화가 되면서 이 고려시대 기틀을 만드는 왕이 등장하니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성종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역사는 정반합인 것 같아. 태조왕건, 순하디 순한 그 시대, 호족연합의 시대, 호족숙청의 시대, 호족연합에서 호족숙청의 시대, 광종시대, 그리고 성종 때 와서는 안정화 이루는 시대.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뭔가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 듯해요. 묘하죠? 여러분, 이거 조선시대랑 똑같다? 조선 초기에도 여러분들 이성계 신진사대부와 손잡고 연합정권이었어요.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 그 개국공신들 엄청 죽입니다.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안정화시대, 세종시대, 성종시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패턴들을 그래서 우리가 익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고려시대 그 안정화로 들어가는 이 성종시대입니다. 자, 이 성종시대 이제 시스템은 이제 갖춰지는 거야. 예, 광종이 이제 사람들, 대드는 사람 다 죽여놨으니까 이제는 안정화시키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성종 때가 되면요, 이제 이성육부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성육부. 자, 이성육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겠죠. 중국은 삼성육부였습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자, 이게 삼성이었는데 고려시대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그래서 이성육부, 이병호형 예공부. 네. 지금도 여러분들 뭐 행정안전부, 국방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서 이름만 달리지 지금은 똑같아요. 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이성육부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더라. 자,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고려의 독자적 기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중국의 어떤 제도를 갖고 왔지만 그 신하들끼리 모여 사는 회의 기구가 있거든. 그 회의 기구가 바로 도병마사라는 겁니다. 이 도병마사는 뭐냐면 감독한다는 이야기예요. 병마사를 감독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마사는 뭐냐면 군인들과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병마사는. 뭔가 국경지대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 느낌이 오시죠? 이게 왜냐면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고려는요, 고려 50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병마사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을 거의 다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병마사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이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셨죠? 도병마사. 그 다음에 이제 식목도감도 회의 기구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결혼식, 직위식 이런 거 할 때 차례 목자예요. 예, 그런 결혼식이나 직위식을 할 때 어떤 차례에 의해서 그걸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도감은 임시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해. 그럼 결혼식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회의를 결정하는 식목도감도 있다.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국가의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도병마사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려시대는요, 언론기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 여러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언론기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낭사와 어사대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사대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암행어사 출두요! 어사 느낌 오시죠?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 그들과 낭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관리는, 최태성이라는 관리는 상을 줘야 되는 아주 어진 성품의 관리입니다. 이런 거 왕한테 보고하면 왕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최태성이라는 관리가 지금 부정과 비리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라라.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언론기구 있다는 걸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기구에 3사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에도 3사가 있어요. 그런데 고려 3사와
조선 3사가 달라. 조선의 3사는 언론기구, 아까 이야기했던 이 낭사와 어사대가 모여가지고 서경 이게 사인하면서 동의해 주는 것이고, 간쟁, 배아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간하는 것이고, 봉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제 명을 내렸을 때 그 명을 받지 않는 거죠. 이렇게 다시 붙여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어떤 그 언론 기능을 조선에서 3사가 합니다. 3사. 근데 고려 3사는 그런 언론 기능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건 성종시대 오면서 이런 시스템이 중앙행정조직이 안정화되었는데 그 안정화된 틀은 이성육부였다. 하지만 실질적 회의는 도병마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관리감찰기구로서 어사대와 낭사가 모여가지고 언론을 담당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려의 중앙행정조직의 운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지방을 볼게요. 자, 지방. 이 고려란 나라는요, 각 지역의 호족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이 지역의 실세야. 그들과 이제 태조 왕건이 손을 잡고 고려란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 때는 아직 그 호족들이 있는 곳에 왕의 오른팔들, 그들을 우린 지방관이라 그래요. 그 지방관들을 보내지를 못했겠죠. 눈치 봐야 되잖아. 아유, 그 호족들이 있는데, 아니, 나 패밀리인데, 내가 거기다가 내 오른팔이야, 보내놓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광종 때 그 호족들을 그냥 다, 탁, 잘라버린 거잖아. 그럼 그 자리에 빌 거 아니야. 그 자리에 드디어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성종에게 이걸 건의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최승로라는 사람이에요. 최승로!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 왜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많지? 네. 경주 최씨, 최치원. 최치원의 혈통이에요. 네. 신라 말기 최치원, 진성 여왕 때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날 때 시무책 올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골품제, 그게 바로 신라가 멸망하는 그런 지름길에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지. 하지만 그 육두품들, 대접받지 못했던 육두품들이 호족들과 손잡고 세운 나라가 고려 아니야.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육두품 출신들, 이 집안들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승로의 시무책,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시무책을 올린 거야. 최치원의 시무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고려, 그의 혈통, 최승로의 시무책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고대와 중세의 구분점이 나오는 거예요. 최치원과 최승로만 봐도 느낌을 빡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이 뭐냐면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외관, 바깥 외자, 바깥쪽으로 관리를 파견하소서, 외관을 파견하소서, 이런 내용이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지방 12목, 중요한 곳에다가 지방 12목에 관리들을 파견했고요. 나중에 이제 이 12목이 정리가 되면서 오도와 양계, 오도와 양계로 전국이 재편되고 있더라. 양계는 이제 워낙 외침이 많다 보니까 그 국경성 쪽에 두 개의 계, 북계와 동계가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쪽에 5개의 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도와 양계로 구성이 되고 있더라. 여러분들 이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갑니다.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발해의 지방행정조직. 오경 15부 62주. 고려의 지방행정조직. 오도 양계. 조선의 지방행정조직 8도. 오케이.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뭐, 오도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를 안찰사, 양계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를 병마사. 아까 그 도병마사 나오잖아요. 국방과 관련된 지역. 그죠? 이 병마사들을 관리하는 그 회의 기구가 바로 도병마사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만큼 이제 외침이 많다 보니까 이 군사 회의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병마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지방관이 전국에 다 파견되지는 못해요. 일부에만 파견되는 거야.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곳이 오히려 많은데 그곳은 누가 다스리냐면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향리들이 그냥 자치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향리도 이제 호족들의 그런 후손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된 곳에 속군, 지방관이 파견된 곳에 속해 있다. 속군, 속현 이런 곳들이 있고요. 향, 부곡, 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특히 향, 부곡, 소, 아마 여기는 이제 반란이 일어났거나 말을 안 듣는 그 호족들의 지역들을 점령하고 여기를 이제 떨어뜨린 거죠. 격을 떨어뜨린 거죠. 향, 부곡, 소. 향, 부곡은 주로 농사를 짓고요. 소는
수공업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은요, 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돼요. 뭐 요런 어떤 그 베너핏, 요런 어떤 그 손해를 좀 주었겠죠. 그러니까 반란 일으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겠죠. 어쨌건 고려의 지방은 일부 지역에만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한 게 바로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성종 때 이루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인들은 뭐냐?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아까 지금 군과 현이 있다 그랬잖아. 현에 있으면 주현군, 그리고 진, 5도 양계, 요 양계 진이 이제 펼쳐지겠죠? 거긴 주진군. 그래서 주현군, 주진군이 있다는데 이건 한 번만 읽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려는 5도 양계 지방관.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전국에 파견된 건 아니어서 속군과 속현이 존재했고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가 있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여러분들? 중앙의 이성육부 하지만 도병마사라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고 언론 기능, 대간, 바로 낭사와 어사대의 언론 기능이 있었다. 중앙은 이렇게 돌아갔고요. 지방은 5도 양계,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지방 12목에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그 12목이 재편돼서 5도와 양계로 구성되고 있더라. 양계는 이 군사지역, 예, 군사지역이고요. 그쪽 안쪽에 있는 게 5도로서 행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려란 나라가 이제 안정화되는 겁니다.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은 없어. 처음은 힘들어. 아유, 태조 왕건 얼마나 눈치 보면서 아이, 예, 알겠습니다. 급식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야.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거야. 처음은 다 그런 거야. 예,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다 안정화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에서, 네, 이제까지 칼을 갈고 있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하면서 이 광종이 챙 말하는 호족들을 제거하면서 그 다음 단계, 이 안정화되는 모습들. 여러분,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그거 욕심이에요, 욕심. 내려놓으세요. 네, 처음은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버티고 잘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안정화된 모습들을 갖춰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했고요. 자, 이제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호족의 시대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제 안정화됐잖아. 그 안정화된 그 시대, 뭐 태조 왕건에 의해서 숙청되지 않은 호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안정화 작업 속에 동참했던 그런 호족들, 그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는 거야. 예, 기득권이 되면서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문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벌. 네. 자, 그 문벌들은요, 어떤 모습들로 그 사회를 이루고 있었냐면, 이렇게 폐쇄적 통권,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고려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동성 간의 어떤 그런, 아니, 동성이란다. 그 가족 간의 어떤 그 결혼,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쇄적 통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서와 공음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음서와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자가 뭐냐면, 그늘 음자야. 누구의 그늘인지 알아? 조상의 그늘. 그러니까 조상덕이란 얘기예요. 조상덕의 음서, 벼슬자리 얻는 거야. 시험 안 봐도 돼. 그냥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야. 그런 관직을 얻는 거예요. 음서. 그 다음이 공음전. 이것도 조상덕에 의해서 전이 뭐야? 토지 아니야, 토지. 땅을 받는 거예요. 와, 고려시대는 문벌 집안에 태어나면 벼슬도 받고 땅도 받고. 이야, 지금 여러분들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빠가 장관이야. 우후! 그럼 나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 연금이 나와. 우와, 여러분 이거는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정말 공정하지 않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아빠가 장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 시험도 보지 않고 공무원이 되고 돈을 벌지 않아도 연금이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습들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용납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랬다는 얘기예요. 고려시대 때는 이랬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이 그 사회를 건강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야. 자기들끼리 그 권력을 독식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문벌 사회, 결국 이제 이런 자기들끼리의 모습들은 결국 칼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제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이 문벌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첫 마음을 잃은 거죠. 첫 마음을. 첫 마음은 참 중요한 것 같아. 고려를 세울 때 그 첫 마음. 그때 정말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뭔가 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이 기득권이 되었을 때 그 첫 마음은 이제 어디로 간들 없어지고 오로지 욕심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욕심이 곧 무너지는, 사라져야 되는 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신들에서 칼 딱 맞으면 끝. 자, 바로 이런 문벌사회, 이런 문벌사회에 대한 모순들이 등장을 해요. 그 모순이 뭐냐면 이자겸의 난이라는 겁니다. 이 가족 간의 결혼, 근친혼이라는 게 이제 이때 만들어지면서 이 이자겸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돼요. 이자겸이 여러분들 그 왕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에요. 왕의 장인이자 그리고 이자겸은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럼 이 왕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이자겸이 왕의 장인이야? 근데 동시에 왕의 외할아버지야. 그럼 이자겸은 왕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왕은 이모랑 결혼한 거죠. 이모랑 결혼한 거죠. 그죠? 그 이모의 아버지가 이자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인도 되고 외할아버지도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자겸이 얼마나 권력이 셌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자겸이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왕이 돼볼까? 라고 하면서 일어난 난이 바로 이자겸의 난. 그러니까 이 폐쇄적 통원권에 의해서 문벌에 의해서 권력의 힘이 자꾸 응축되다 보니까 결국은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권력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그 사회는 오래 못 가요. 이러면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서 이 문벌 사회가 흔들리고요. 다음은요. 바로 이 묘청. 이제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개경 세력들. 개경에 다 모여가지고 권력을 꽁짝꽁짝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뭔데 다 권력을 갖고 있어? 우리도 먹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서경 세력들이. 차별받고 있으니까 열받은 거죠 뭐. 결국 그게 바로 묘청. 묘청이라는 스님의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라고 하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사람은요. 바로 고려의 유명한 문벌이었던 김부식. 그 김부식에 의해서 결국 진압은 되지만 어쨌건 당시 문벌들은요. 안정된 사회 속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반면에 이 서경 세력들은요. 개경 세력들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왜 너희들만 다 가져? 나눠! 라고 하면서 이 서경파와 개경파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념도 달라요. 이 개경 세력들은요. 이제까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이 여진족, 이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나라 금나라인데 4대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뭐 개경 세력들은 이 기득권 세력이니까 굳이 그들과 전쟁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4대 하지 뭐. 금 4대를 들고 나온 반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 서경파 세력들은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걔를 4대를 해야 되는데 싸워야지. 라고 금정벌, 금 4대와 금정벌이 또 부딪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이 서경 세력들이 들고 나왔던 건 뭐냐면요. 바로 풍수지리설, 개경의 기는 이제 쇠했다. 이제는 새로운 서경의 기운이 도래하고 있다. 이런 풍수지리설을 들고 나오는 모습들. 묘청은 스님이니까 더 불교였던 그 모습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김부식의 개경파에 의해서 결국 진압이 되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들, 개경파,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죠. 그리고 서경파, 그 기득권을 뺏으려는 세력, 이 두 세력이 꽝 부딪히게 되는 이 모습을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신채호가 바로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조선 역사 1000년의 제일 대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이 보수파, 유교파, 유학파가 승리하면서 뭔가 진취적인 기상을 잃어버렸고 그게 조선시대의 유학의
나라로 갔고 그게 바로 조선 멸망이 되었고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로 가게 된 원인이었다. 그 출발의 첫발이 바로 이 묘초의 석영천도 운동이었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묘초의 석영천도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묘초의 석영천도 운동은 결국 보수파, 기득권 세력들, 김부식에 의해서 결국 진압이 됩니다. 김부식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 삼국사기를 만든 사람이죠.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의 저자가 바로 김부식인데 그 김부식에 의해서 결국 진압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자겸의 난, 묘초의 석영천도 운동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회에 지금 적신호를 울린 거예요. 딸랑딸랑딸랑딸랑 위험해요. 정신 차려요. 라고 울린 거야. 근데 이게 많이 갖게 되면 그걸 못 느끼나 봐. 못 느끼나 봐. 분명히 이게 위험한 신호가 이렇게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나 봐.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신들끼리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반기를 또 한 번 들고 나오니 그 3번째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라는 겁니다. 무신정변. 문벌들, 말 그대로 문. 그럴 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벌들, 뭐 공부 좀 한 사람들, 과거에 어떤 합격한 사람들, 끼리끼리, 개경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먹고 사는 것들을 다 독식을 하니까 거기 차별받고 있는 군인들, 그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바로 이의방과 정중부가 중심이 됐는데, 이때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김돈중이라는 사람이요. 이 정중부가 이 수염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이 당시도 그 수염을 길렀나 봐요. 여러분 수염 기르는 게 이게 엄청난 정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출제를 들어갔는데 한 달간 이제 그 합숙을 해야 되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수염을 한번 길러보고 싶더라고요. 수염을 한번 나도 한번 멋지게 길러봐야지. 그래서 냅뒀어. 한 달 동안. 냅두면 수염이 기를 테니까.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네. 더럽더라고요. 야, 진짜 더럽더라고요. 이 수염은 이게 엄청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수염 면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 정중부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수염을 기른 거야. 그런데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어린 문신이에요, 문신. 그 문신이 정중부 군인이거든요. 그 정성껏 기른 그 수염에다가 촛불을 들이대고 태워버렸어. 미친 거지. 그죠? 정중부가 너무 열받은 거야. 그래서 왕한테 얘 혼 좀 내주라고. 나 너무너무 화난다고. 그런데 그 왕이 정중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해요. 왜? 그 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 그 아들이 아버지 빽 믿고 그 짓을 한 거거든.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 아버지가 바로 김부식이에요. 그 묘초의 석영천도 운동 진압했던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이에요. 이 정도야, 이 정도.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왕이 그 행차를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연회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수박희라는 걸 합니다. 수박희는 뭐냐면 이렇게 격투기예요, 격투기. 격투기라는데 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격투기 시켰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나이 많은 그 군인과 좀 나이 어린 군인이 싸웠는데 나이 많은 군인이 직급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딸리니까 좀 이렇게 밀렸나 봐. 그러자 문신, 한뢰라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술 취했나 봐, 미쳤나 봐. 그 나이 많은 직급 높은 그 군인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군인이냐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군인들이 차별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사례에서 아시겠죠? 결국 참지 못한 무신들이 칼을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무신정변. 무신정변은 바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신들이 다 뒤집어 본 거예요. 문벌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태조 왕건이 세운 나라가 또 이렇게 또 큰 변화를 가지고 오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참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 겸손이라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게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역사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이, 그거 아니지. 이런 데서 여러분 인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가고 있어, 문벌들. 기고만장이야. 너무 잘 나가. 어깨 힘 빵빵 들어갔어. 근데 그 끝은 칼이라고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진다고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 빛나고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는 모습.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뭐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성공할 거예요. 지금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성공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조금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 주변 사람 좀 따뜻하게 좀 바라보는 올챙이 쪽이 있었다고 올챙이 쪽 잊지 말라고 그런 걸 놓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인회를 좀 정성껏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제 사인을 받겠다고 줄을 서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냥 그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인을 받으시는 분들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역할을 전 할 뿐이에요.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배웠을까? 저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좀 뭐 대한민국에서 뭐 한국사 좀 잘 가르친다고 해서 뭐 되게 막 일타 강사 막 그때 내가 힘 좀 주고 말이야. 에이, 뭐야, 뭐 이렇게 줄을 지켜봐. 야, 나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돼. 뭐야 귀찮게.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어. 왜? 칼 맞을 것 같아. 무서워. 역사 무서워. 나 안 죽고 싶어.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떤 인생의 절정기가 아니라 저는 내려오는 시기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잘 내려오는 것, 잘 내려오는 것. 이렇게 칼 맞고 쓸어서 푹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내려오는 것.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 무섭다고! 꼭대기에 있는 게 무섭다고! 잘 내려가야 돼. 무서울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울 줄을. 무서운 걸 몰라서 사고가 터지는 거야. 네. 자, 결국은 이 무신들에 의해서 칼에 맞고 다 이제 무너졌고요. 자, 그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 무신들이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힘만 있네? 아유, 예, 힘만 있어. 그러니까 내 힘이 더 세! 라고 하면서 서로 또 죽이고 죽이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네. 그러다가 그 혼란기를 겪다가 안정화시킨 군인이 등장해요. 그 등장이 바로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이 최충원, 그러니까 최씨 무신 정권이라 그래요. 맨 처음엔 이방 정중부에서 출발했는데 서로 죽이고 죽이는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이제 최씨 무신 정권에 의해서 비로소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 최충원이 만든 그 도감은 항상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 그러면 교정이야. 교정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임시기구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권력의 실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지.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들고 그의 아들 최후는 또 정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치하는 그런 방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 이 최후가 나중에 몽골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천도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요. 군사적인 면에서는 정치에선 교정도감과 정방이 있다면 군사적인 면에서는 도방. 군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봤으니 스스로 어떤 사병들을 가지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병 기호 출발한 게 바로 도방이라는 겁니다. 도방. 그리고 삼별초. 자신도 호위해준 어떤 그런 데서 출발하거든요. 이런 삼별초. 이런 걸 만들어서 스스로를 또 지키고 또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기구로 활용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되었을 때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과 무가 있다고 어쨌건 서열상 문이 위였고 무가 아래였어.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무가 맨 위에 있는 문을 친 거야. 문을 친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하극상이라 그래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를 쳐가지고 나타나는 모습. 이걸 하극상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걸 봤어. 누가? 백성들이 본 거야. 뭐야? 저기 밑에 있는 저희 무신들이 문인을 쳤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또 이렇다? 여기 질서가 이게 무너지면 그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무신 정권 때 기층 민들이 이 무신 정권에 정말 많은 저항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망이 망소의 난. 여러분, 망이 망소이의 난인데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공주 명학소예요.
소야, 소. 소가 뭐였지? 여러분들 아까 안정화되면서 지방행정조직이 만들어진다. 5도 양계다. 특수행정구역, 향부곡, 소가 있다. 수공업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 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야. 공주에서. 공주가 어디야? 백제의 수도 아닙니까? 그 공주의 명학소에서 망유와 망소인단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노비들의 중심에서 만적의 난, 만적의 난, 이 신분해방을 외치면서 개경에서 들고 일어난 이런, 사실 이 만적의 난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시선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 만적의 봉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맞겠죠. 난이라고 하는 건 지배층이 피지배층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을 어지러울 난자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 만적의 어떤 봉기 이런 것들을 지금 볼 수 있다. 망이 망수의 봉기, 김삼이 효심의 봉기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봉기로 고치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만적의 봉기. 만적은 여러분 노비 출신입니다. 노비들은 신분차별 받고 있죠. 그죠? 노비들은 재산이에요, 재산.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노비들은 억울할까? 아니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회의 제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영웅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제도, 그 제도의 모순점을 깨닫고 그 모순을 뛰쳐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비는요, 내가 노비로 태어났어. 난 당연히 노비야. 주인한테 매 맞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왜? 그 사회의 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적은 너무 유명한 말을 하죠. 이 만적의 봉기를 일으킬 때 그 많은 사람 무리 앞에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이거 굉장히 혁명적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신분제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맨 밑바닥 노비 출신 만적이 신분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부정해요?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인데 그걸 어떻게 깨냐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라는 이야기를 했다. 우와, 이건 엄청난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적이야말로 영웅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노비 만적이 아니라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문제가 있음을, 모순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걸 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적이야말로 그 시대의 영웅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적이었습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이 무신 정권에 저항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만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가 진짜 여러분의 사고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사회가 나한테 주입한 생각인지 그 사회가 주입한 그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내 생각들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만적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이게 과연 내 생각일까? 이게 나의 생각일까? 이런 생각들을 만적의 봉기를 보면서 늘 하게 됩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지금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를 만적이 이야기하고 치고 나온 겁니다. 와우! 네. 바로 이렇게 무신정권, 이 하극상의 시대에 백성들도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 호족의 시대에서 문벌의 시대가 되었고 그 문벌의 시대의 어떤 모순들,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그 모순들, 이자겸의 외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결국은 무신들의 칼에 맞아 결국 이 사회는 붕괴가 되었죠. 문벌 사회는 무너졌습니다. 자, 그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최씨 무신 정권의 좀 안정화, 교정도감, 정방을 통해서 안정화되는 듯 했지만 기층민들의 저항은 거세게 올라왔다.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 망이 망소의 봉기, 그다음에 만적의 봉기 이런
기층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불어닥치는 그런 무신 정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어떤 저항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침략도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이에요, 몽골. 여러분 몽골 알죠? 징기스칸 따라라라라. 여러분 그 노래 그 부른 그 그룹이 어느 나라 그룹인지 아세요? 그 독일이에요, 독일. 예. 그 가사를 보면요, 공포감이 있어요. 징기스칸에 대한 그 공포감이 거기 그 가사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서양인들에게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역사에서 실제로 유럽인들에게 몽골인은 공포였으니까. 그런 게 지금까지도 투영되고 있는 건데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한 민족이 몽골족입니다. 징기스칸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그 몽골족이 헝가리 쪽까지 가거든요. 헝가리 쪽까지. 와,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랬던 그 몽골족이 시선을 돌려가지고 동쪽으로 옵니다. 어디? 동쪽 끝에 있는, 서쪽 끝에 헝가리 쪽까지 갔다가 동쪽 끝에 있는 고려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외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신정권 시대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몽골과의 어떤 항쟁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결국은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에서 싸우다가 몇십 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강화도에 나와서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면서 바로 원나라 간섭기로 들어갑니다.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거든요. 그 원간섭기로 들어가는데 이때는요, 여러분들 왕의 이름을요, 충자가 들어가야 돼. 충자. 몽골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그 충자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왕은 반드시 몽골의 공주, 몽골의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위가 되는 거야. 부마라고 하는 게 사위야. 여러분 되게 비굴해 보이죠. 되게 치욕적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건도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 세계 질서는 바로 원나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 원나라에서 운영될 때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의 장소에 사위이기 때문에 고려 왕실도 들어갑니다.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려 왕실이 거기 일원이 된다는 거. 이건 좀 다르게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간섭기 고려란 나라가 깃발이 꺾인 게 아니에요. 예, 강화도에서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줘서요. 고려 왕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간섭은 있었지만 고려 왕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원의 사위국으로서 당당하게 그들의 회의에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 황실에서 아니 근데 쟤네들은 여기 왜 와? 아니 이 회의에 쟤네들이 왜 여기 참가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당한 어떤 그 세계 대제국 질서에 재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오케이? 자, 어쨌건 원간섭기. 자, 원간섭기는요. 영토가 축소되었고요. 내정 간섭이 이루어졌고요. 당연히 원간섭기니까 몽골풍이 유행합니다. 물론 이제 몽골에도 이제 고려 양이라 해서 고려의 모습들이 또 한류처럼 또 유행하기도 해요. 서로 이제 문화 교류가 있으니까. 그리고 원의 빌부터 성장하는 이 권문세족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지. 이 권문세족이 부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원간섭기에 있더라. 바로 이런 원간섭기를 끝내고자 했던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게 바로 공민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 고려 전기에는 광종,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입니다. 이 광종과 공민왕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광종은 노비안건법 그리고 과거제, 광덕준몽, 친제, 권원 배웠잖아. 공민왕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들이에요. 오케이? 자, 공민왕은요. 바로 이런 원간섭기 이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반원 자주정책. 네, 원나라에 반대하는 거예요. 자주적으로 살자! 라는 반원 자주정책. 그래서 영토 축소됐죠? 쌍성 총관부 이거 가져갔거든요. 여기를 회복합니다. 직접 공격해가지고요.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는 모습들. 네, 여러분 이 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 잘 보셔야 돼요.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는 모습들 있고요. 내정 간섭했던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가 있어요. 이 정동행성이 뭐냐면 몽골이 이제 고려를 항복시키고 일본을 또 침략해요.
여몽연합, 고려와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또 침략을 해요. 그 침략을 할 때 만든, 정벌하기 위해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기구란 뜻이에요. 일본을 정벌하기 만든 기구인데 실패하지. 태풍 만나가지고 그냥 망하지. 그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이문소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그 기구를 남겨두고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을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내정 간섭. 이거 없앱니다. 정도행성 이문소 없앱니다. 그리고 몽골풍 변발 호복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깎아 밀어붙이는 거. 이거 없앱니다. 이거 없앱니다. 그리고 권문세족의 어떤 권력, 이걸 지탱하고 있었던 게 바로 정방. 무신정권 때 왜 최후가 인사권 장악을 위해서 만들었던 정방이 있잖아요. 이거 이 당시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거 폐지. 예. 그리고 권문세족의 기득권, 대농장. 아유, 참 불법적으로 땅을 얼마나 많이 넓힌지 몰라요. 이거 안 돼! 라고 해서 공민왕은요, 바로 전민변정도감. 전, 토지예요. 민, 백성이에요. 불법적으로 빼앗긴 토지와 백성들을 변정, 다시 원위치로 변경시켜 놓는 것이죠. 그걸 위한 임시기구, 도감, 임시기구를 만들었죠. 여기에 이제 누구를 앉혔냐면 신돈을 앉힙니다. 신돈. 신돈이 바로 이 전민변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권문세족의 그 경제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여러분들 봐요. 광종은 노비 안건법을 통해 가지고 그 호족들의 기득권을 떨어뜨리려고 했죠. 똑같아. 공민왕도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가지고 권문세족의 경제 기득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거나 불법적으로 빼앗긴 토지가 다시 원상 회복되면서 거기서 세금이 나오겠죠. 결국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왕권 강화, 재정 확보 모두 도움이 되는 모습들. 이게 바로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그리고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우군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우군으로 누구를 키우냐면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권력에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 시험에 봐가지고 이제 관리에 올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요. 특히 이 신진사대부는요, 성리학, 이 성리학을 또 도입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새로운 비전이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유학, 이런 것들을 도입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등용하면서 권문세족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이 신진사대부와 신돈에 의해서 권문세족을 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과정 속에 그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인물이 기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철. 원나라 그 황후, 기황후. 우리나라 아마 공녀로 간 듯해요. 예. 공녀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원간섭기에 이제 여자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원나라에 보내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아마 그 일환으로 간 사람 중에서 성공한 거지. 원황실에 황후가 됐으니까. 예, 거기 친척이에요. 거기 오빠예요, 오빠. 예, 그 기철을 숙청합니다. 야, 이건 진짜 원황실에 정말 제대로 칼을 든 것이죠. 그만큼 이제 원나라가 이 당시가 되면 많이 기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공민왕의 개혁, 쌍성총관부 수복, 전민변정도감, 이거 너무 중요해. 쌍성총관부 수복과 전민변정도감의 개혁, 쌍성총관부 수복과 전민변정도감의 개혁, 이를 통해 가지고 왕실 강화, 재정 확보,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했다. 그 신진사대부가 바로 신흥 무인 세력들, 최영 또는 이성계, 특히 이성계, 그들과 손잡고 바로 새로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된다. 그 과정은 이제 위화도 회군과 과전법을 통해서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과정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 500년의 정치사 한번 쭉 훑어봤어요. 정말 호기롭게 태조 왕건이 호족들 굽신굽신하면서 이 호족 연합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결국 그들이 이제 기득권에 비해서 문벌이 되었고 이자겸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로 흔들거렸는데 정신 못 차린 거지. 결국 무신들의 칼에 맞아서 무너뜨리는 모습들. 그 무신 정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웅다웅하다가 결국 최씨 무신 정권이 되어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무신 정권에 저항했던 김삼희 효시민 난이라든지 망이망소의 난이라든지 또 만정의 난 이런 모습들, 그런 어떤 혼란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대외적으로는 또 이 몽골의 어떤 침략, 그 과정 속에 원간섭기로 들어갔잖아요. 그 원간섭기의 어떤 그 모습들, 쌍성총관부도 이뤘고, 정도행성 이문소 내정간섭도 이루어지는 또 권문세족의 성장 이런 모습들을 일거에 해소하려고 했던 공민왕의 개혁,
쌍성총관부의 수복과 전민변정도금의 설치, 기천의 숙청 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 그 과정 속에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했고 이 신진사대부가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결국 새로운 나라, 조선이란 나라를 또 세우게 되더라. 항상 역사 속 퇴장하는 세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통일신라 말기도 그랬고요. 고려 말기도 그랬고요. 기득권, 자신들끼리 권력을, 경제력을 독식하려고 하는 그 사회의 문제가 나타날 때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그 사회는 결국 새로운 비주류 세력들에 의해서 교체가 된다는 역사의 교훈. 이 반복되는 교훈을 우리는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고려는 500년 동안 엄청 외침이 많았거든요. 그 외침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